어떤 인형일까요? 와우! 박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이기적인가? 저는 로젠탈의 민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총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연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 인생의 진짜 큰 갈등 챌린지는 층간소음이었었어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 아실 텐데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병에 걸리셨거든요. 암에 걸리셨는데 그 애매하게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이 3기는 굉장히 낙관적이지도 않고 비관적이지도 않은 좀 애매한 위치였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중환자를 집안에 이제 모셔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때에 모시고 살면서 수술 준비를 하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윗집에 애가 뛰는 거예요. 4살 정도 되는 여자였었는데 이 4살 정도 애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다 뭐 하는 분들은 이제 당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소음이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가 참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한테 애비야 너무 힘들다. 애가 막 타타타닥 뛰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확고히 이제 제 문제가 됐죠. 또 올라갔습니다. 띵동을 이렇게 눌렀는데 그 문을 여시면서 얼굴을 보더니 왜 왔는지 알겠다 그런 얼굴 아세요? 왜 왔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이렇게 6층에서 왔는데 애가 좀 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한 100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이 보이십니까? 저도 매트리스를 깔 만큼 깔았고 이사 오기 전부터 워낙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힘들다고 이사 왔을 때 떡 주신 거 기억이 나니 안 나니 하면서 낮에 할머니가 애를 봐주는데 그게 100% 케어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했냐면 밑에 환자가 있는데 조금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건데 제 요청이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타당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애가 좀 뛸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소음이 100% 차단되지 않으니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냐.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래서 갈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일상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쟁점화가 돼서 꼬이다 보니까 갈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요청이나 그 사람의 타당함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 결렬하고 내려와서 아내한테 협상이 잘 안 됐어. 또 뛸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더 잘 들려요. 네, 더 잘 들립니다. 이제는 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잠깐만. 또 뛰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뛰어? 근데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죠. 좀 일부러 뛰어? 이런 마음도 좀 들리고. 그렇게 이제 참는데 혹시 층간소음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많이 기다리세요. 특별히 아래층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 빼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한테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였냐면 기도였거든요. 종교가 없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 뭐냐면 이제 이렇게 뛰지 마라, 이사 가라, 뭐 넘어져라, 죽어라, 뭐 망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이 없어야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윗집 미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2달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이사 가라고. 이사 갔어요. 층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요. 온 우주가 도와줍니다. 이사 가요. 일요일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는 날 이제 치맥을 해야 되겠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치킨 지금 어때요? 이제 막 이렇게 파티를 준비하자 하고 4살짜리가 이사 가고 7살, 5살 남자들이 왔어요. 리얼인데 저는 그걸 소음이 혁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아이 4살 혼자 뛰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7살, 5살 남자는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안 뛸 건데도 형이 뛰면 내가 뛰고 내가 뛰면 형이 더 멀리 뛰고 자주 뛰고 높이 뛰고 싸우고 뛰고 둘이 막 싸우고 막 던지고 들으면 엄마가 혼내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아침에 애들을 깨우는 소리가 그 돌고래의 음역대거든요. 확실히 맞벌이 부부라고 느낀 것이 엄마가 아침에 여유로우면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애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그냥 워딩 그대로 하자면 야 일어나 이렇게 깨워요. 근데 그게 아침 7시마다 들리는데 7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7층에서 그 소리, 그러니까 알람이 없어도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띵동 누르고 죄송한데 6층에 환자가 1명이었었는데 이제 2명이 됐는데 어떻게 좀 안 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제가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남의 집 찾아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았는데 윗집에 올라가서 띵동 누르거나 두들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예요. 윗집에서 뛰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없거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돌아보니 갈등은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법이 있으면 굉장히 깔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더 큰 적이 됐죠.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왔으니까 갈 리가 없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사를 나오고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마치셨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뛰죠.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아이가 뛰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내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어떤 빌라로 갔거든요.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나는 그들과 달라야 되겠다였었어요.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뭘 했냐면 파리바게트에서 초콜릿을 5개를 사고 편지를 5통을 쓰고 제 명함 5개를 챙겨서 아랫집, 옆집, 우리 윗집, 윗집의 옆집까지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혹시 아이가 시끄럽거나 거슬리면 찾아오시고 하시고 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를 인사시켰죠. 그 뛰는 새끼가 이 새끼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혹시 불편하시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하고 5집을 다 인사드렸는데 가장 피해가 큰 건 저희 아랫집이 있잖아요. 다행히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웃끼리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남자의 중학생 2명 키우는데 다 뛰면서 커야지. 요즘 너무 각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집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초콜릿도 아니다. 말씀 감사한데 그래도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도 눈치는 보이거든요. 제가 뛸 때마다 조용히 하고 창밖을 보면 아저씨가 나와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많이 시끄러우면 이웃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나이가 2명이 됐는데 여전히 돌아보면 저희 집도 시끄럽고 아랫집도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제 인생의 큰 인사이트였냐면 윗집 4살이 그렇게 미워서 그 아이가 나갔잖아요. 근데 소음은 안 끝났더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람의 문제인가?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 강남을 논하지 않더라도 서울 역세권 주변의 집값이 얼마인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집에서 4살짜리가 뛰면 아랫집이 찾아 올라가야 되는 이 구조적 문제가 가장 커요. 이건 국토부의 정책이나 뭐 건설사의 어떤 내부 규정이나 혹은 이제 층간소음이 생기면 위아랫집이 해결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문화적인 이 관습이 문제인 것이지 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갈등이 사라진다면 사람의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져도 문제가 유지된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갈등이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사라지면 갈등이 함께 사라지는 걸까? 그 갈등이 안 사라지는 거라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강사님이십니다. 학습자 때문에 강의 중에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태도가 매우 안 좋거나 반항적이거나 강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학습자를 보셨어요. 그 사람이 사라져서 학습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사람의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런 놈들이 여럿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학습의 문화, 그 조직에서 편히 교육받을 수 없게 하는 그 조직의 구조적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가 합쳐져 생긴 갈등인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대답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은 잘 합니까? 이게 저 하는 거야. 네. 그럼 대답을 안 하는 게 내가 강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원래 안 해요. 그 앞 시간 했을까요? 안 하죠. 그 뒷 시간도 영원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인학습의 구조가 이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소극적인 참여를 하는 성인학습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민하는 게 생산적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로젠탈 커뮤니티를 17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유료로 1년 동안 플랜 멤버십으로 함께하는 식구들이 400명이 조금 넘고요. 밴드 멤버는 990명이 좀 넘습니다. 전자책을 함께 쓴 사람이 200명이 넘고 우리 수장 멤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상 겸손한 우리 수장 멤버가 20기를 왔기 때문에 대략 160명이 조금 넘어요. 그 운영진이 10명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겪었던 갈등을 헤아리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미숙한 삶 속에서 깨지고 부딪혀서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뭔 생각했냐면 로젠탈이 함께 성장한다는 키워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역량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로젠탈의 더 많은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같이 이제 만들어서 외부에도 나가서 현장에서도 보고 체크해주고 모든 걸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머리가 커지면 독립을 해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미웠을까요? 엄청 미웠을까요? 엄청 미웠지. 검은 머리 짐승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야, 진짜 인간들 믿을 사람이 이 바닥엔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구조적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을 주면 최고죠. 일을 많이 주거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집단인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을 또 막 줘보니까 와서 또 열심히 참여해요. 그래서 내 식구가 생겼나 싶으면 일을 더 많이 주면 또 그쪽으로 가죠. 이 행사에 와가지고 대표님 17조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가면 거기 가서 팀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전의 관점으로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중적이야? 사람들이 여기도 잘 보이려고 저기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냥 구조적 문제. 이 바닥엔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해관계로 모여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냥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그 당시에 나누고 헤어지면 끝이죠.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국부론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오늘 이 수많은 누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오신 이유가 뭐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죠. 축하해 줌으로써 얻는 게 분명히 있죠. 내가 누군가를 축하해 주러 온 것 때문에 내가 얻는 어떤 기쁨, 그 사람과의 우호적 관계, 뭐 그 이상 그 무엇도 있고 올라온 김에 또 뭘 할 거잖아. 오늘 밤에 술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받는 것인 것이지 내가 너무 좀 낭만적으로 사람을 대한 거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깨달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해관계 집단이니까 서로의 사익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진짜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뭐냐면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국부론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 일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를 기만하거나 마음에 없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내가 좋은 제품을 거래해야 되는 상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런 이해관계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소한의 감사함은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닥 생활 17년 하면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말을 놓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17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언젠가 헤어질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이 바닥에 또 하나 선후배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죠. 여긴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선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죠.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형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개인적 친분 밖에 사람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죠. 그래야 서로 다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또 뭘 얻었냐면 나에겐 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군대 후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올라와 있는데 이제 남매를 키워요. 이렇게 해도 되죠. 많이 했으니까. 아들이 2년 전에 좀 아팠어요. 난치병. 중2 병이라고. 난치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1 됐죠. 여전히 진화됐어요. 불치병이라는 것으로 이제 내가 판명이 됐는데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저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 학원 가 어디 꿀리지 마. 아빠 사줄게. 아이폰 꿀리지 마. 해줬더니 어느 순간 너무 쉽게 탁탁 원하면 탁탁 나오는 거나 이 가치의 무거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참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을 해줬냐면 애가 탁탁 이렇게 원하는 걸 탁탁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아빠가 탁탁 주니까 그런 건 아닐까? 원할 때마다 탁탁 나오면 우리 집은 탁탁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못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그럼 아빠가 잘못한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갈등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죠.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겠구나. 제가 머리를 키워서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의를 주면 선의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에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응답. 검은 머리 짐승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품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중화요리 집에 갔어요. 한 4명이 갔습니다. 4명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중국 요리 집에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자 넷이 40만 원 먹었어요. 서비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상관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갈등의 원흉이에요. 갈등의 원흉. 대부분이 다 서비스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야 배부르게 서비스를 줘. 뭐 됐어. 소상공인 힘들대잖아. 이렇게 한마디 하는 순간 뭐야? 참나. 선비는 아셨어. 누가 뭐 배고파서 그렇대? 이렇게 하는 순간 갈등의 원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야 뭐 먹으면 좋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모두가 합의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서비스가 합당하냐는 겁니다. 자, 누구예요? 누가 작작 먹어요 술을 좀. 어떤 술? 맥주입니까? 소주입니까? 연태고량주 뭐예요? 갈등의 원흉이에요. 지금 40만 원을 먹어서 최소 연태고량주를 논하는데 그 옆에서 콜라 하는 순간 이제 갈등의 원흉이 되는 거죠. 그럼 갈등이 없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면 되지에 대한 서로 속내를 얘기하고 의사를 결정해서 대표사가 나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정도면 연태고량주 대짜를 주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했을 때 뭐 당해드려야죠 라고 한다면 기대를 충족했으니까 갈등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소극적이죠. 앉아 술 마시면서 야, 뭐 서비스도 안 주냐? 서비스도 안 주냐?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안 주면 나가면서 이 집은 서비스를 안 준다 라고 해서 맛있지만 그닥 오고 싶지 않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갈 때 밝게 웃지 않고 사장님 여기 서비스도 안 줘요? 하고 한마디 하고 나가면 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팔아줬지만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기대를 품었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왜 갈등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강의를 한 2번 정도 제가 대신 해줬어요. 급하던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대를 하겠죠. 어떤 기대하겠습니까?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기억나시죠? 내가 도와준 거 이번에 한번 도와줘요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때 너무 고마웠죠. 근데 제가 풀로 차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다른 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상처를 받아요? 크게 받아요? 또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거기에 또 옆에 전수일장 해가지고 안 도와줬어요?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2번 도왔는데 한 번을 안 도와줘. 어머 하고 기름을 부어버리는 순간 나쁜 사람이 돼요. 여기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거냐면 보편적으로는 그러하는 게 도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죠.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보편성의 기대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내 기대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기 노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한 판단과 평가를 보편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급하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형성 생각. 제가 세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외 여행 많이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놀란 점 뭐냐면 반찬을 안 줘요, 이놈의 새끼들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만 줍니다. 몰랐어요? 다녀봐요. 상추 있습니까? 그럼 메뉴판에 있습니다. 김치 없습니까? 메뉴판에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상추 다 먹고 상추 더 주세요. 또 메뉴판에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처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거리 코리안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르지만 웬만하면 수용하고 받아줘요. 근데 이게 해외마다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지역마다도 다르죠. 같은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조직에 있더라도 다 다르죠. 개인이 접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이어지는 질문은 어떤 세계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의 세계라는 착각이죠. 그도 그의 학교에서 느끼는 접점에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므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결혼 준비를 짧게 하면 4, 5개월, 길게 하면 1년 정도 합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스드메라고 혹시 알아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튜디오. 스트레스가 심해서 드레스, 뭐 이렇게 메이크업 이런 거 하잖아요. 투어를 보통 이 강남 지역으로 많이 하죠. 같이 가면 2-3번씩 이렇게 막 입어보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남자분들? 이렇게 아내가 들어가가지고 어머 신부님 너무 이쁘세요 막 이런 거짓말 해갖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신랑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 뒤에서 어머 깨르르 어머 정말 너무 이쁘시다 뭐 이렇게 하고 잠시 쉬고 나서 신랑님 신부님 나오십니다. 요거 무슨 시그널이에요? 준비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 나 어때? 우리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 했을 때 와, 너 너무 뭐 눈이 부셔가지고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이게 진짜 와 딱이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새로 만든 건 아니야.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어떤 의미예요? 막 와 이거 뭐야?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어머 너무 예뻐 진짜 더 예쁜 거 있다. 좀만 기다려봐. 또 들어가서 두세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6, 7개월 1년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의 목적이 뭐냐면 결혼식 30분입니다. 결혼 생활 4, 50년 준비를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혼이혼, 시혼이혼율이 한 30%씩 넘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결혼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그 식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자발적으로 1, 2년을 하지만 회사 생활 4, 50년을 위해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학습을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강사고 같은 과목을 강의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학습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2박 3일 일본 여행 갈 때 한 두세 달씩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위한 준비는 그렇게 한두 달씩 두세 달씩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여기는 밥 먹으면 20%팁 주는 게 보편적인 예의래 하는 것은 비싸긴 한데 그렇지 밥값은 한다 하고 예산 딱 맞춰가지고 안 주던 팁도 주잖아요. 이질적 집단에선 갈등이 별로 안 생깁니다. 학습과 수용이 쉽거든요. 어디서 생기냐면 동질 집단에서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보편성의 잣대가 좀 많이 기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학습과 수용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갈등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도 제가 겪은 실패 사례, 갈등의 원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금에 발라진 본드 같은 것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나처럼 깨지지 않는 방법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경험담을 담은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 관련된 몇 가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세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거를 비난이 있을 것 같은데 전대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죠. 이 키가 그때 키예요. 중2 정도의 가을에 완성된 키입니다. 1년에 한 20cm 정도가 컸는데 여러분 1년에 사람이 20cm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뼈만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 몸에 좀 골격 구조가 좀 솔직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60kg대, 그러니까 지금 긴데 몸무게가 한 20kg 덜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너 밥 좀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데 만날 때마다 밥 좀 먹어라. 좋은 얘기도 반복하면 짜증나죠. 안 좋은 얘기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까운 곳에 큰 이모가 살고 계셨는데 항상 놀러 가면 아이고 한게 밥 먹었어? 이 얘기를 항상 해요. 또 여기서도 그 얘기 듣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못 먹었을 때 큰 어른이에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를 내가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못 먹게 생겼으니까 원인 제공자잖아요. 못 먹게 생겼으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이 질문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먹었니?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등어 조렸는데 밥 좀 먹자. 먹었다 그랬잖아요. 방금. 먹었습니다 이모 이렇게 먹었다고. 고등어 밥 좀 먹자. 그래서 많이 먹고 왔어요 라고 했더니 이모 새끼 식으면 맛없어 이렇게. 제가 언제 이모 기필코 식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안 먹겠다고 하는데 식으면 맛없다고.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반박할 수 없는 화술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른이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그럼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임마 하고 고봉밥을 주죠. 그럼 제가 이모 좀만 덜어주세요 라고 하면 네 나이 때는 많이 먹어야 돼. 너무 배불러 조금만 덜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요 정도 하면 먹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먹어지죠. 어떻게든 먹어집니다. 남기면 혼나거든요. 다 먹고 와서 이모가 뭐라고 하냐면 맛있지?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맛있어. 한 숟갈 더 먹을래? 아니에요. 뭐 또 고봉밥을 또 줘요. 그렇게 이제 넘치는 사랑으로 밥을 저한테 계속 주는 이모의 그 행동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밥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니까 엄청 괴롭히죠. 괴롭히는데도 제가 이모를 미워하거나 이모하고 연을 끊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의도에 악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선의입니다. 한국적 소통의 근간은 선이라고 했어요. 이거 2019년도에 출간된 민현기의 초연결 시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나와 있는데 우린 좋은 마음으로 잔소리하고요. 너 잘 돼라고 상처 주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불편하지만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야 적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갈등들이 좀 사소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 이것은 이제 곧 출간된 제 책 제목 아주 사소한 갈등입니다. 10월 추석 지나면 나올 텐데 도와주세요. 뭐 한 2권씩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연으로? 그렇지 않아요? 5권, 10권이 다 녹화되고 있다고 지금. 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호스트니까 강연 마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갈등 관리 과정은요, 갈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갈등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내가 어떻게 갈등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진단하고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것을 실사례에 적용하면서 갈등 관리의 끝장내는 오늘 함께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시간인 갈등 관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IQ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본인의 IQ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IQ 100은 넘으시죠? 네, 다들 저 강사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IQ 테스트가 있는데요. 하버드 연구 결과 있는 IQ 테스트입니다. IQ 100이 넘으면 130이 넘으면 150이 넘으면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내가 IQ 몇 정도 되는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IQ 100이 넘으면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양손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왼손을 내 머리 정수리 위로,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되십니다. 쉽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오른손을 활용해 보실 텐데, 오른손을 동시에 내 배에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시는 겁니다. 자, 얘는 위아래가 되셔야 되고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돌아가셔야 돼요. 얘가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 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은 다 넘으셨습니다. 통과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130단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오른손과 오른발을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일단 내 오른손으로는 숫자 6을 허공에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쉽죠? 자, 이제는 오른발을 좀 활용해 볼게요. 오른발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6을 쓰시고요. 자, 이게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얘 따로가 따로따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옆에 동료가 좀 되시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리 너무 짝벌하지 마시고요. 다리를 좀 오므려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이 굉장히 와일드하시네요. 혹시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IQ 150이 넘는 행동이 되면 IQ 1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IQ 150이 넘는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면서 IQ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스트레칭인데요. 대본은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팔꿈치를 내 코 옆까지 올려보십니다. 네. 혹시 50견 있으신 분들은 팔을 받치시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시에 내 팔꿈치에다가요, 혀를 댑니다. 자, 여러분, 혀가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넣으세요. 혀를 넣으시고 팔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명 저에게 낚이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IQ 테스트는 가짜 IQ 테스트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속이고자 만든 IQ 테스트는 아니고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IQ 테스트였습니다. 이 모든 게 종료되고요.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다가 다 종료될 때 허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허망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그랬더니 M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이게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됐고 왠지 돼야만 됐고 믿음이 좀 생기지 않으셨냐? 어느 분들은 막 필기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끝나고 우리 애 되는지 지금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왠지 돼야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셨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필터로 어떠한 상황,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가치 필터가 다르기 때문이죠. 갈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피하고만 싶은 분들도 계시고 이 갈등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노력을 좀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올바른 인식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등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데 여기 맨 앞에서 아름답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혹시 여기에서 갈등하면 떠오르는 나의 감정 하나만 딱 꺼내 보시겠습니까? 피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꺼내 보시면 좋을까요? 지친다.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회색깔 동그라미 안에서 감정을 꺼내서 쓰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불편한 감정을 동반하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흔하게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갈등만 없으면 나 일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갈등 없는 조직이 훨씬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갈등의 빈도가 내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등이 생기면 웬만하면 나만 아니면 좋겠어요. 엮이지 않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피하는 것에 일관하는 그 반대편에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딱 펼쳐졌을 때 이기고 지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가 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직 내에서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갈등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입사한 6개월 차 분께서는 지난주에 선배님이 아직도 이걸 몰라 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별로 가르쳐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회사 출근하니까 너무 힘들다. 한 5년 정도 일하니까 막 일을 막 주는 거예요. 배경이나 이유도 없이 막 던집니다. 기운 빠져서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몰라 그냥 해봐 라고 하실 때마다 막막하다. 이제 팀장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성원 모두가 다 자기 일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했고 적당하게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늘 불만이 오니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원급이 돼서 쫙딱 살펴봤더니 모두 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공유도 안 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임원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이상 모인 조직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그런가? 이 갈등과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강도에 따라서 조직 효율성, 성과적인 측면의 그래프인데요. A 섹션, B 섹션, C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거, 적당한 거, 극한 거 이렇게 봤을 때 조직의 효율성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이 없다라는 게 진짜 좋은 조직이냐, 건강한 조직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견을 건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혹은 넵 이러다 뇌병이 걸려서 조직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극한 갈등, 말 그대로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드러났는데 서로 미숙한 방법으로 서로 갈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파괴적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적당한 갈등은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갈등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많더라도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는가,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세션, 적당한 갈등을 성장과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라는 회사인데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는 신충헌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각각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신은 무슨 뜻일까요? 신뢰, 맞습니다. 동료의 의견이 나랑 다르더라도 그것은 너의 발전, 나의 발전, 우리 모두의 발전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충은 뭘까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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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아직 답변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충고, 예, 충고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충돌 정답입니다. 여기 박수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돌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충돌시켜라.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탁 이렇게 하지 말고 환영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허는 뭘까요? 헌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돌하고 토론 끝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거 하나에 앞다퉈서 서로 힘 모아서 나아가자라는 신충원이라는 조직 문화가 있어요. 카카오라는 회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이런 인형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형일까요? 고개만 끄덕이는. 와우! 박수 한번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더 결속시킬 수 있고 궁극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힘은 서로 다른 의견에서 나온다. 그래서 최선의 아이디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네. 현대의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예,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견일까요? 아, 역시 여러분 스마트하십니다. 예, 반대 의견입니다. 상반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다른 관점끼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판단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셨던 흔한 인식을 이제 올바른 인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갈등 없는 조직이 건강한 것이냐? 갈등이 없는 게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예, 갈등이 없고 많고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갈등이 안 엮이는 게 좋다. 그래서 냅하거나 침묵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서로 긍정 자원으로 전환시켜서 성장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반대편에 있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 익숙한 조직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바른 인식을 하셨으니 갈등 원인부터 천천히 들어가서 그것에 따른 해결 방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너의 마음을 내가 조금만 몰라줘도 머리에 뿔이 나버린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바랬던 건요. 되게 달디 달고 달디 단 그냥 밤양갱 하나였거든요. 밤양갱 하나였어요. 혹시 이거 노래 누구 건지 아시나요? 맞아요.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입니다.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연인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둘이 갖고 있던 시간, 상황, 데이트 장소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쵸? 마음의 기류가 달랐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는데 서로 나눴던 기류가 달랐고 서로 느꼈던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갈등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노래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번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거예요. 1,000원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이좋게 나눠 가지세요.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실 거예요? 5대5, 500원씩 나눠 가지고 너무 평화롭다. 좋습니다. 저는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 꼴은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명이 다 갖던지 다 포기하던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줄래요? 다 주실래요? 와, 대인배다. 다 갖겠다. 맞아요. 저 같아도 다 주긴 아까울 것 같은데 1,000원이니까 다 준다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 준다는 분들을 조금 놀려볼게요. 금액을 살짝 올려볼까요? 이번은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도 다 주실 수 있으세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 주고 다 갖는 것은 안 되고요. 두 분이 꼭 나누셔야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받은 금액에, 나눠 받은 금액에 월급이 매달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나눠 가졌어. 그럼 매달 월급에 5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왼쪽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요, 나눠 가진 금액의 3배로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나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A고요, B고요, A고요, B고요, A고, B십니다. 네, 저쪽도 A, B. 자, 네,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 가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실 분 계신가요?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저 이번에도 반반 나눠 가질래요? 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네요.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의 본질도 자꾸 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갖고 있는 말과 행동의 모습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어땠어요? 아, 어렵다. 어떻게 해요? 하면서 좀 어떻게 하지?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워. 근데 이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양보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내심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A 입장을 가져가신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월급을 매달 받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최종적 금액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B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월급으로 매달 받으니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 나보다 금액을 좀 적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B는요, 나도 손해보기 싫어 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적게 받는 거 나도 아는데 나도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싶진 않아. 나도 어느 정도 받고 싶어. A의 입장은 뭐예요? 어쨌든 내가 받는 게 금액적으로 크니까 총액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는 두 가지 마음이 모두 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A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차피 꼭 나눠 가져야 되니 너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B야. 900만 원이야. 그러면 9, 3은 27. 너가 가질 수 있는 금액은 2,700만 원이네? 그럼 내가 매달 300만 원씩 줄게. 어때? 그러면 오히려 12달 받으면 어때요? 3,600만 원 더 이득이죠. 그래서 너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A가 더 많이 가져서 배는 아플 수 있으나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금액보다는 좀 더 높았다. 라는 걸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마음 절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요. 사실은 본질을 잘 파악했을 때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좀 찾고 나면요. 충분히 우리는 갈등을 관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근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근본을 파악해야 된다. 근본을 파악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다시 한번 아까 말과 행동 그리고 근본적 이유를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회사에서는 임금을 더 이상 인상해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조직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월급 올랐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3%밖에 안 올랐는데 이번엔 그래도 5%, 10%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이면의 진짜 이유는 조직에서는 지금 회사 수익성 유지를 하려면 임금을 더 높일 수 없어. 비율상. 이런 이면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 나 똑같은 삶을 좀 유지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돈을 적게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 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입장과 이익과 욕구를 분리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입장 봤을 때 어때요? 돈 더 줘. 돈 주기 싫어 라는 입장으로 좀 나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익 구조를 봤을 때 물가는 오른데 나는 왜 월급이 그대로야? 라는 거잖아요. 나 이 안에 그냥 돈을 더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가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 라는 이면의 욕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삶을
유지시켜줘야 돼. 그럼 조직 내에서 현재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임금을 올려주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같은 걸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임금을 전체적으로 다 상승시켜주긴 어렵지만 뭐 의료복지 혜택이라던가 사실은 본인밖에 안 됐는데 배우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좀 확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뭐 온라인 강좌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려해봤을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임금이 오르진 않지만 복지 혜택으로 이 부분을 조금 채워받을 수 있네. 모래 포인트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네. 라는 걸로 어느 정도 타협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만 우리가 이쪽에 서 있고 이쪽에 서 있는 것처럼은 딱 보이겠지만 팽팽하게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사실은 이면으로 깊게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설득의 5단계 프로세스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5단계 설득 전략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갑자기 보고 기한을 일주일 앞당겨 달래요. 우리 팀원 입장에서 어때요? 청천벽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구성원은 이런 말을 하겠죠. 팀장님,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을 앞당기는 건 너무하신 처사다. 저희 지금 이거 말고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띵띵님. 알아요. 지금 너무 힘들죠. 나도 사실은 일주일이나 앞당기는 건 살짝 무리 같기는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거래처에서 좀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 이라는 본질 전달을 함께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이 왜 힘든지 알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왜 앞당겨야 하냐면 그냥 내가 빨리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좀 빠른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구성원이 그래요? 거래처가 그렇게 빨리 오네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힘내볼게요.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그런 구성원만 다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리더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조직 내의 상황에서 리더님들도 그냥 하라면 빨리 좀 해줘요. 그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리더님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조적 제안이나 안내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대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잘 해냈을 때 사실 조직 내의 성과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반면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팀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너무 촉박하죠. 빠르게 내야 하죠. 그리고 지금도 일하느라 너무 양이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서포트 해주면 될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끝나고 보고 끝나면요. 그 다음에 휴가 좀 붙여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혹은 이거 프로젝트 할 때 다른 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인적 자원을 좀 충분히 인력풀을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거. 혹은 지금 프로젝트 할 때 만약에 너무 피곤하면 재택근무하세요.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유연근무도 좀 신청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게요. 혹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의 욕구도 같이 전달을 하면서 이 성과가 났을 때 나는 당신의 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났을 때 조직에서 받게 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프로젝트 기한을 빨리 좀 앞당긴다까지만 들었을 때는 너무 부당한 처사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리더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래처에게 우호적인 관계도 가져가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과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구성원도 사실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내가 좀 이기적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이라는 걸 보았을 때 그 표면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학습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공감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